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도움이 됩니다. 비밀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올해 77입니다. 평생을 이 시장 국밥집에서 살았죠.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서 뼈를 고기 국물을 끓이고 밤 9시가 넘어서야 불을 끄는 게 제 하루였어요. 어린 시절 저희 집은 가난했습니다. 아버지는 일용직으로 돈을 벌어 오셨지만 늘 부족했죠. 언니들은 시집을 일찍 갔고 저만 혼자 남았어요. 16살 때부터 이 시장 한 구석에서 국밥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손님이 별로 없었어요. 맛도 서툴렀고 장사도 어설펐죠.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가족이 먹고 살려면 제가 해야만 했거든요. 20살에 남편을 만났습니다.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국밥집을 했죠. 남편은 다른 일을 했지만 돈이 별로 안 됐어요. 그래서 저희 집 살림은 제 국밥집이 책임졌습니다. 첫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는 정말 기뻤어요. 배가 부르게 먹여야겠다고 다짐했죠. 둘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도 힘든 줄 몰랐어요. 아이들 얼굴만 보면 피로가 다 날아갔거든요. 아들들이 학교에 다닐 때는 더 바빴습니다. 학용품도 사줘야 하고 옷도 사줘야 하고 학원비도 내야 했어요. 다른 집 아이들처럼 부족함 없이 키우고 싶었거든요. 여름에는 국밥집이 더웠어요. 에어컨 같은 건 꿈도 못 꿨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국물을 끓였습니다. 겨울에는 새벽 추위가 뼈에 사무쳤어요. 그래도 포기할 생각은 안 했습니다. 손님들이 사장님 국밥이 제일 맛있어요 라고 말해주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어요. 특히 단골 손님들이 오늘도 잘 먹겠습니다 라고 인사하면 가슴이 뿌듯했죠. 남편이 갑자기 쓰러진 건 첫째가 고등학교 다닐 때였어요. 병원에 실려갔지만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내내 정신이 없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죠. 하지만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울고 있을 시간이 없었어요. 더 열심히 일해야 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제 혼자였거든요. 그때부터 더욱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일했어요. 아들들한테는 엄마가 꼭 대학 보내줄 테니까 공부 열심히 해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힘들었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제 손으로 키운 아들들이 훌륭하게 자라고 있었거든요. 이 국밥집이 있어서 가능한 일이었죠. 40년을 여기서 버텨온 제 자부심이었습니다. 큰아들 민수는 정말 자랑스러운 아이였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착하기까지 했어요. 대학에 합격했을 때는 눈물이 날 정도로 기뻤죠. 엄마, 유학 가고 싶어요. 대학교 2학년 때 민수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유학이라니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죠. 그래, 엄마가 보내줄게. 그 말을 하고 나서 어떻게 돈을 마련할지 고민했습니다. 국밥집 수입으로는 부족했어요. 친척들한테 돈을 빌렸고 은행 대출도 받았습니다. 민수가 미국으로 떠날 때는 공항까지 배웅 갔어요. 아들이 멀어져 가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렸죠. 하지만 자랑스러웠습니다. 잘 다녀와라. 엄마가 기다릴게. 유학 생활은 순조로웠어요. 민수는 열심히 공부했고 좋은 성적도 받았습니다. 전화할 때마다 엄마 덕분이에요 라고 말했죠. 그런데 민수가 유학 3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새벽에 전화벨이 울렸어요. 이상한 예감이 들었죠. 민수 어머님이세요?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급히 비행기를 탔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타는 비행기였어요. 온통 민수 생각뿐이었죠. 제발 무사하기를, 제발 깨어나기를 간절히 빌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민수는 차가운 시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민수야, 민수야. 아무리 흔들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울고 또 울었어요. 평생 그렇게 많이 울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유학 보내려고 빌린 돈도 남아있는데 아들은 이렇게 갔다니.
민수야, 엄마가 미안하다. 유학 보내지 말 걸 그랬어. 후회만 남았어요. 왜 굳이 멀리 보냈을까? 여기서 공부하면 안 됐을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둘째 진수가 장례식장에서 저를 붙들고 흐느꼈어요. 엄마, 이제 형 없어요. 어떡해요? 그때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직 진수가 있었어요. 이 아이만큼은 절대 잃어버릴 수 없었죠. 진수야, 엄마가 너 하나만큼은 꼭 지켜줄 거야. 형 몫까지 다 해줄게. 그날부터 진수에게 온 정성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를 잃은 슬픔을 진수를 향한 사랑으로 메우려 했어요. 한국에 돌아와서도 국밥집 일은 계속했습니다. 민수 장례비와 유학 빚을 갚아야 했거든요. 하지만 예전 같지 않았어요. 국물을 끓이면서도 자꾸 민수 생각이 났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열심히 살게. 진수만큼은 잘 키울게. 혼자 중얼거리며 일했어요. 그게 제가 민수한테 해줄 수 있는 마지막이었습니다. 진수는 형이 죽은 후 더욱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아마 형 몫까지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을 거예요. 저도 그런 진수가 대견했죠. 엄마, 저 대기업에 취직됐어요. 대학교 4학년 때 진수가 달려와서 말했습니다. 정말 기뻤어요. 민수 없는 허전함이 조금은 채워지는 것 같았죠. 취직하고 나서 진수는 월급을 받아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으로 받아본 아들의 용돈이었습니다. 민수는 유학 가서 용돈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엄마, 이제 편히 쉬세요. 제가 모실게요. 진수의 말에 눈물이 났어요. 이 아이를 위해 지금까지 버텨온 보람이 있었습니다. 진수가 회사 동료 여자친구를 데려온 건 취직한 지 2년 후였어요. 예쁘고 착한 아이였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진수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예비 며느리가 저를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마음에 들었죠. 예, 우리 진수 잘 부탁해. 이 아이밖에 없거든. 결혼식은 호텔에서 성대하게 했습니다. 평생 이런 호텔은 처음 가봤어요. 진수가 엄마도 한복 예쁘게 해 입으세요 라고 해서 새 한복도 맞춰 입었죠. 신랑 신부가 절할 때는 정말 뿌듯했습니다. 민수가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기도 했지만 진수만이라도 이렇게 장성해서 다행이었어요. 신혼집도 장만해줬습니다. 국밥집에서 모은 돈을 거의 다 털어서 전세 놓아줬어요. 젊은 부부가 시댁에서 사는 건 불편할 테니까요. 엄마, 고마워요. 나중에 꼭 갚을게요. 진수가 그렇게 말했지만 갚으라고 준 돈이 아니었어요. 아들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해주고 싶었거든요. 1년 후에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아들이었어요. 처음 안아봤을 때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죠. 할머니가 예쁘게 키워줄게. 우리 손주야. 그때부터는 손주 돌보는 재미에 살았습니다. 낮에는 국밥집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손주와 놀아줬어요. 피곤하긴 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진수 부부도 저를 잘 따라줬어요. 며느리는 어머니 너무 고마워요.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것도 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라고 말했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진수가 사업을 한다며 돈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요즘 부동산이 좋대요. 투자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들었어요. 젊은 사람들이 욕심내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점점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국밥집 권리금이 얼마인지, 제 명의로 된 재산이 뭐가 있는지 자꾸 물어보더라고요. 그때부터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내 아들이 그러려고 싶었지만 느낌이 좋지 않았어요. 어느 날 진수가 심각한 표정으로 찾아왔습니다. 며느리와 손주는 오지 않았어요. 혼자서만 왔죠. 엄마, 할 말이 있어요. 국밥집 문을 닫고 나서 진수와 마주 앉았습니다. 뭔가 좋지 않은 이야기일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사실은 사업을 좀 크게 벌렸는데 자금이 부족해요. 진수의 첫 마디였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얼마나 부족한데? 1억 정도요.
엄마, 국밥집 권리금만 잠깐 담보로 잡혀주시면 안 될까요? 1억이라니. 국밥집 권리금이 그 정도였어요. 평생 모은 제 전 재산이었죠. 진수야, 그건 너무 위험하지 않니? 엄마가 늙어서 갈 곳이 여기밖에 없는데. 엄마, 걱정 마세요. 사업만 잘 되면 금방 갚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엄마는 계속 여기서 장사하시면 돼요. 진수가 간절한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민수를 잃은 후 이 아이만이 제 전부였거든요. 거절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정말 위험하지 않을까? 엄마, 제가 언제 거짓말해 봤어요? 믿어주세요. 결국 국밥집 권리금의 절반을 담보로 잡혀주기로 했습니다. 은행에 가서 서류를 작성했어요. 손이 떨렸지만 아들을 위해서였죠. 처음 몇 달은 괜찮았어요. 진수가 이자도 잘 갚았고 사업도 잘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쯤 지나니까 달라지더라고요. 이자를 늦게 갚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자꾸 뒤로 밀렸죠. 진수야, 사업이 안 되는 거 아니니? 아니에요, 엄마.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하지만 점점 상황은 악화됐습니다. 은행에서 독촉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고객님, 연체 이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때서야 심각함을 깨달았어요. 진수를 불러서 따졌죠.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은행에서 계속 전화 온다. 엄마, 미안해요. 사업이 생각보다 잘 안 돼서. 진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실망스럽긴 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꼭 해결할게요. 믿고 싶었어요. 내 아들을 믿지 못하면 누굴 믿겠어요.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악화됐죠. 연체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원금까지 위험해졌습니다. 그때부터 잠이 안 오기 시작했어요. 밤새 뒤척이며 걱정했죠. 국밥집을 잃으면 저는 어디서 살아야 할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한 달 더 지나니까 진수가 더 심각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상황이 정말 안 좋아요. 빚이 더 늘었어요. 이번에는 며느리도 함께 왔어요. 둘 다 초조한 표정이었죠. 얼마나 늘었는데? 2억이요. 국밥집 권리금 전부를 담보로 잡혀야 할 것 같아요. 전부라니. 그러면 저는 정말 무일푼이 되는 거였어요. 진수야, 그건 안 돼. 엄마가 갈 곳이 없어지잖아. 엄마, 그래도 계속 여기서 장사는 하실 수 있어요. 명의만 잠깐 바뀌는 거예요. 며느리도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어떻게든 해결해 볼게요. 조금만 도와주세요. 하지만 불안했어요. 이미 절반을 잃을 위험에 처해 있는데 전부를 걸기엔 너무 위험했죠. 안 돼, 그건 정말 안 돼. 엄마. 진수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그런 진수는 처음 봤죠. 엄마가 저 안 도와주시면 저 정말 감옥 가요. 그럼 어떡해요? 감옥이라니. 무슨 일을 그렇게 벌였길래 감옥까지 간다는 걸까요? 무슨 소리야, 감옥은 왜? 사기죄로 고발당했어요. 돈을 못 갚으면 정말 잡혀가요. 진수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며느리도 같이 울고 있었어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내 아들이 사기를 쳤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진수야, 대체 무슨 일을 벌인 거야? 엄마, 지금 그런 게 중요해요? 저 감옥 가면 손주는 어떡해요? 손주 이야기를 하니까 마음이 흔들렸어요. 이 아이가 감옥에 가면 정말 큰일이죠. 며느리가 손주를 안고 왔습니다. 할머니, 아빠 도와주세요. 손주가 그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어요. 진수야, 정말 마지막이다. 이번만이야. 결국 국밥집 권리금 전부를 담보로 잡히기로 했습니다. 은행에 가서 추가 서류를 작성했어요. 이번엔 정말 손이 심하게 떨렸죠.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평생 일궈온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아들을 위해서였습니다. 진수야, 이번에는 정말 해결해야 해.
엄마가 믿는다. 네, 엄마. 꼭 해결할게요. 하지만 진수의 대답에서 확신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뭔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불안감만 컸죠. 그날 밤 국밥집에 혼자 앉아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게 정말 옳은 일일까 싶어서요. 한 달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은행에서 최종 통보가 왔어요. 더 이상 연체하시면 담보물을 처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순간 정말 국밥집을 잃을 수도 있다는 걸 실감했어요. 40년을 여기서 살았는데 이제 쫓겨날 수도 있다니. 진수한테 전화했습니다. 진수야, 은행에서 최종 통보 왔어. 엄마,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똑같은 대답이었어요. 더 이상 믿을 수가 없었죠. 진수야, 솔직히 말해봐. 정말 갚을 수 있는 거야? 진수가 대답을 못했어요. 그 침묵으로 모든 걸 알 수 있었죠.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결국 진수도 포기한 거였어요. 더 이상 갚을 방법이 없다는 뜻이었죠. 그날 밤 국밥집에서 혼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이대로 모든 걸 잃어야 할까? 새벽 3시쯤 되니까 결심이 섰어요. 아들이지만 잘못한 건 잘못한 거죠. 저까지 망가뜨릴 순 없어요. 다음날 아침 일찍 진수한테 전화했습니다. 진수야, 엄마가 직접 은행에 가서 상황을 알아볼게. 엄마, 그러지 마세요. 아니야, 엄마가 해야 할 일이야. 은행에 가서 담당자와 이야기했어요. 혹시 이 담보 설정을 취소할 방법이 없을까요?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이미 채무자가 연체 상태라서. 그럼 사기 피해 신고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런 경우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해야죠. 그때 마지막 결심을 했어요. 아들을 경찰서에 신고하기로요. 집에 돌아와서 하루 종일 고민했습니다. 정말 내 아들을 경찰서에 신고해야 할까?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밤에 국밥집 앞에 서서 간판을 바라봤어요. 40년 동안 지켜온 이 자리였습니다. 민수를 키우고 진수를 키운 곳이기도 했죠. 민수야, 엄마가 진수를 포기해야 할 것 같아. 미안해. 하늘에 있는 민수한테 말했어요. 그래야 마음이 조금 편해질 것 같았거든요. 새벽까지 잠을 못 잤어요. 머릿속에서 진수 어릴 때 모습들이 계속 떠올랐죠. 첫 걸음마를 뗐을 때, 유치원에 처음 갔을 때, 대학교에 합격했을 때. 하지만 이제는 그런 추억도 의미가 없었어요. 제 평생을 망가뜨리려는 아들을 더 이상 감쌀 수는 없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마음이 확실해졌어요. 경찰서에 가기로 했죠. 경찰서에 가는 길이 그렇게 멀게 느껴질 줄 몰랐어요. 발걸음이 무겁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정말 내 아들을 신고하러 가는 길이었거든요. 사기 피해 신고하러 왔습니다. 접수대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목소리가 떨렸죠. 어떤 피해를 당하셨나요? 제 아들이 저를 속였어요. 경찰관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마 부모가 자식을 신고하러 온 경우는 흔하지 않을 거예요. 조사실로 들어가서 자세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밥집 권리금을 담보로 잡힌 것, 진수가 사업 실패로 갚지 못하는 것, 모든 상황을 다 말했어요. 정말 친아들을 고발하시는 거죠? 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경찰관도 난처한 표정이었어요. 이런 일이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겠죠. 진술서를 작성하는 동안 계속 울었습니다. 펜을 잡은 손이 떨려서 글씨가 흔들렸어요.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죠. 피해 금액이 얼마나 되시나요? 국밥집 권리금 전부요. 2억 정도 됩니다. 아, 그 정도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겠네요. 며칠 후 진수한테 연락이 왔어요. 엄마, 경찰서에서 나오라고 하는데 혹시? 응, 엄마가 신고했어. 엄마. 진수가 소리를 질렀지만 더 이상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진수야, 엄마도 살아야 해. 더 이상은 안 돼. 엄마가 어떻게 저를 경찰서에? 내가 먼저 엄마를 속였잖아. 진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나 봐요. 전화를 끊어버렸죠. 다음 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조사받으러 나오시라고 했는데 안 오네요. 혹시 연락이 되시나요? 제가 한 번 더 말해 볼게요. 진수한테 다시 전화했어요. 진수야, 경찰서 가서 조사받아야 해. 엄마, 정말 이러실 거예요? 손주는 생각 안 하세요? 손주 이야기에 잠시 마음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손주는 며느리가 키우겠지. 내가 이런 짓을 할 줄 알았으면 애초에 안 도와줬어. 결국 진수는 경찰서에 출석했어요. 저도 함께 가야 했습니다. 조사실에서 진수와 마주 앉았어요. 고개를 숙이고 있는 아들을 보니까 가슴이 아팠지만 돌이킬 수는 없었죠. 어머니, 피해 상황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경찰관 앞에서 진수가 저를 어떻게 속였는지 다시 말했어요. 진수는 계속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진수 씨, 어머니 말씀이 사실인가요? 네, 사실이에요. 진수가 인정했어요. 더 이상 변명할 수도 없었겠죠. 어머니 돈을 갚을 의사는 있으신가요? 없어요. 사업이 완전히 망해서. 그 순간 정말 실망스러웠어요. 끝까지 책임지려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할 것 같네요. 경찰관의 말에 진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엄마, 정말 이렇게 하실 거예요? 진수야, 엄마를 원망하지 마라. 내가 잘못한 거야. 엄마가 저를 이런 식으로 버리시는 거네요. 버리는 게 아니야. 내가 엄마를 버린 거지. 그날 진수는 구속됐어요. 수갑을 차고 끌려가는 모습을 보는 게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돌이킬 수는 없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며느리한테 전화했어요. 진수가 구속됐어. 어머니,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며느리도 화를 내더라고요. 미안해.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 이제 저희는 어떻게 살아요? 손주는 어떡하고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야지. 냉정하게 말했지만 마음은 아팠어요. 특히 손주 생각을 하니까 더욱 그랬죠. 진수가 구속된 후 재판이 시작됐어요. 저도 증인으로 법정에 서야 했습니다. 피해자이신 어머니께서 직접 증언해 주시겠어요? 판사 앞에서 그동안의 일을 다시 말했어요. 진수는 변호사 옆에 앉아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어떤 마음인지 알 수 없는 표정이었어요. 피고인에게 할 말이 있으신가요? 내가 잘못했어. 엄마한테 사과해. 마지막까지 진수가 사과하기를 바랐어요. 하지만 진수는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판결은 징역 3년이었어요. 집행유예는 없었죠. 진수는 정말 감옥에 가게 된 거였어요. 판결이 나온 후 진수가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엄마, 정말 원망스러워요. 그래, 엄마를 원망해도 좋아. 하지만 내가 먼저 엄마를 배신했다는 걸 잊지 마라. 그게 진수와 나눈 마지막 대화였어요. 며느리는 손주를 데리고 친정으로 돌아갔어요. 작별 인사도 없이 그냥 떠났죠. 아마 저를 원망했을 거예요. 손주와 헤어지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그 아이는 잘못이 없는데 할머니를 잃게 됐으니까요. 국밥집은 다행히 되찾을 수 있었어요. 진수가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니까 담보 설정이 무효가 된 거죠. 다시 혼자가 됐습니다. 민수도 없고 진수도 없고 손주도 없어요. 정말 혼자였죠. 처음엔 너무 적적했어요. 국밥을 끓이면서도 자꾸 눈물이 났습니다. 손님들이 사장님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네, 괜찮아요 라고 대답했지만 실제로는 괜찮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이 정리됐습니다. 제가 잘못한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들을 위해 모든 걸 내줬지만 그 아들이 저를 이용만 했다는 걸 깨달았죠. 어느 날 단골 할머니가 말했어요. 사장님, 옳은 일 하신 거예요. 자식이라고 해서 부모를 우롱하면 안 되죠. 그 말을 들으니까 조금 위로가 됐어요. 제가 혼자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었구나 싶었죠. 요즘은 새벽에 일어나서 국물을 끓일 때 예전처럼 우울하지 않아요. 오히려 홀가분한 마음이 들 때도 있죠. 물론 가끔은 손주가 그립고 진수가 미울 때도 있어요. 하지만 후회는 안 해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거든요. 저녁에 국밥집 문을 닫고 혼자 앉아 있을 때면 이런 생각을 해요. 부모의 사랑이 무조건 희생이 되어선 안 된다고요. 지켜야 할 건 자식이 아니라 나 자신이라는 걸 이제야 깨닫습니다. 40년을 이 자리에서 버텨왔어요. 앞으로도 여기서 살아갈 거예요. 혼자지만 당당하게 제 힘으로 말이죠. 국밥 국물을 저으면서 혼잣말로 중얼거려요. 순자야, 이제 너 혼자만 생각하며 살아도 돼. 충분히 해줬어.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하루하루를 버텨가고 있습니다. 쓸쓸하지만 자유로운 나날들이에요.